안녕하세요. 소식 트로섭입니다. 오늘은 5억 협박에 밤마다 벌벌 떨던 정동원, 그리고 단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어 버린 장민호의 충격 결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왜 협박범들은 점점 조용해졌고, 어떻게 한 소녀는 다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붙잡게 됐을까요? 도망이 아닌 복구를 선택한 그날의 대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밤 11시 47분, 자다가도 벌떡 깰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고 진동이 길게 울리던 그 순간 18살 소년의 심장은 또 한 번 바늘로 찔린 것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발신 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식은땀이 났고 메시지를 열기도 전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 밤마다 찾아오던 공포의 이름은 바로 5억 협박이었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이 알려진 뒤 세상이 한꺼번에 정동원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던 그때, 어른들이 보기에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 막 어른의 문턱에 들어서려던 한 소년에게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증인이라고, 내부자라고 포장하며 다가온 이들은 결국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돈, 그것도 5억. 18살 소년에게 5억이라는 숫자는 현실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메시지는 밤마다 도착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가진 걸 다 까발리면 넌 끝이다. 단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정동원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께 차마 모두 말하지 못했고 기획사도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더 커질까 두려웠고 돈을 주면 이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던 어느 밤, 정동원은 결국 연락처 목록에서 한 이름을 눌렀습니다. 장민호. 전화를 걸기 전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형, 지금 통화 괜찮아요? 그날 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장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너무도 긴 침묵.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장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정동원은 숨을 몇 번이나 삼키고 나서야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형, 나 요즘 어떤 번호에서 계속 연락이 와. 그냥 욕하는 줄 알았는데 돈 달래요. 5억이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고 문장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이 터졌을 때 느꼈던 죄책감, 팬들에게 미안했던 마음,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며칠,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협박 메시지까지. 그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장민호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 흔한 꾸중 한마디 없이 그는 그저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유난히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정동원은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실망한 걸까? 혹시 나를 포기한 걸까? 이제 나를 멀리하려는 걸까? 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결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 소녀는 아직 몰랐음. 그냥 좋은 사람, 좋은 노래하는 가수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짧게 답하자 그제야 장민호의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 한마디. 도망치면 내 인생의 주인은 걔네가 된다. 그 말은 마치 심장 한가운데를 콕 찌르는 말 같았습니다. 그동안 정동원을 짓누르던 공포는 협박범들이 들이민 5억이 아니라 자신의 도망치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민호는 한 박자 쉬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이야기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 동원아,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냐. 내 잘못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내 인생의 스티링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 그 순간 정동원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협박범들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내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 번째 장면. 우리가 숨으면 저들이 주인 된다. 우리가 나서면 이야기는 우리가 쓴다. 이 한 줄이 바로 협박범을 조용하게 만든 장민호의 한마디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으면 저들이 주인이 된다. 우리가 나서면 이야기는 우리가 쓴다. 그는 동원에게 선택지를 두 개만 남겼습니다. 첫째,
돈을 주고 조용히 덮는 길. 둘째, 법과 진실 앞에 정면으로 서는 길.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장민호는 변호사와의 연결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문장을 남기고 어떤 응대를 해야 하는지, 경찰 신고는 어떤 순서와 수위로 진행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다시 던졌습니다. 동원아,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끝난 뒤부터 협박범들은 더 이상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민호가 요구한 사과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식적인 말보다 구체적인 책임을 담은 문장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정확히 적어라. 왜 그 행동이 잘못이었는지 내가 스스로 이해한 대로 적어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갚아 나갈 것인지 약속을 적어라. 그래서 사과문에는 미사여구 대신 구체적인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실,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책임,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느낀 죄책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 바꾸겠다고 다짐한 습관들까지.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그 분노 한가운데서도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못은 잘못인데 그래도 이 아이가 어디까지 버텨볼까? 비난 속에 한 줄씩 섞여 들어오는 이런 반응들은 사과문이 단지 이미지 세탁이 아니라 진짜 책임의 시작으로 읽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과문이 문장 하나까지 함께 고민해준 어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번째 장면, 무대 위 박수가 달라졌다. 사과문이 세상에 나가고 협박범을 향한 법적 대응의 절차가 시작되면서 사건은 점차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승부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관객의 박수 역시 예전과는 묘하게 다른 온도를 띄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타를 향한 환호가 아니라 실수의 무게를 견디며 다시 서려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관객들 역시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진짜 성장은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무대 뒤에서 장민호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카메라도, 스포트라이트도 아닌 그저 제자가 다시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순간을. 그리고 스태프가 정신없이 분주히 움직이는 복도 한켠에서 그가 아주 짧게 건넨 말은 또 하나였습니다. 괜찮다. 오늘 내가 내 이야기를 다시 가져온 날이야. 6번째 장면, 죄책감과 수치심 사이 스승이 세움 보이지 않는 울타리. 사람을 무너뜨리는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필요하지만 수치심은 독입니다. 죄책감은 행동을 바꾸게 만들지만 수치심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포기와 자기 혐오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장민호가 한 일은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내가 잘못 그 자체는 아니다. 사람을 버리지 마라. 행동만 바꿔라. 이 작은 습관들이 이윽고 신뢰라는 거대한 건물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팬덤은 찢어지는 듯했지만 5억 협박에 벌벌 떨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로 다시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협박범이 조용해진 진짜 이유는 그 소년이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뒤에는 침묵 끝에 한마디를 던진 어른 장민호가 있었습니다.